자, 2장, 파트 1의 2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트 1의 2장은 스프링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말 그대로 간략해야 되는데요. 예, 이게 좀 파워포인트 양도 좀 되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 최대한 줄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적은 이겁니다. 예, 스프링 하면 항상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어의 역행, 예, 의존성 주입, 그 다음에 AOP, 트랜잭션에 대한 이해.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네, 이거를 사실 이해 못하면 스프링 프로젝트가 왜 돌아가는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스프링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레임워크가 지금 이제 정말 자바의 경우는 특히 심한데 프레임워크 전성시대잖아요. 프레임워크가 메인보드처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보드가 보이실 거예요. 예. 이 보드를 가지면 이 보드를 설계하는 사람들은요. 이 보드를 이제 제조사의 입장이랑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드를 설계하는 사람은 어떤 스펙이 있어요. 그 스펙에 맞게끔 보드를 설계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보드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스펙에 만족하는 보드를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보드에 맞게끔만 제품을 만들어 주면 되죠. 지금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메인보드 자체를 시스템의 플랫폼이라든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조사가 만드는 부품을 끼워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전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전파사라는 게 있었어요. 음,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전파사라는 거 구경 못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동네에 이렇게 전파사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선풍기나 라디오가 고장이 나면 전파사에 가져가요. 아저씨가 막 뜯어요. 뜯어가지고 그 안에 부품 중에 이게 좀 회로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뭐 컨덴서가 나간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아저씨가 그 납땜을 이용해서 인두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걸 부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또 돌아가요 이제.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탁탁탁 때리면 이제 텔레비전이 갑자기 나오다가 안 나온다든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AS 센터를 가보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AS 센터 자동차를 가지고 가보시거나 지금 뭐 전자제품 수리하러 가보면요. 뭔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그 부품을 아예 통째로 바꿔치기 하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듈이라고 얘기해요. 네. 잠시 후에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프레임워크는 이 모듈들을 꽂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은 이 프레임워크 이 메인보드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개발자들은 자기네가 만든 부품을 끼워 넣으면 전기가 그렇게 흐르는 거죠. 똑같아요. 예, 프레임워크는 메인보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격의 제품을 생산해주면 호환성이 보장되는 거고요. 제조사 입장에선. 그리고 개발 시간이 단축되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전류가 흘러가는지를 몰라도 되니까. 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메인보드에다가 제품을 꽂는다는 얘기는 일단은 메인보드가 제대로만 만들어졌다면 안정성이 보장되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고장 나면 그게 어디가 고장 났는지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부품만 바꿔치기 하는 형태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입장에서 비롯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그 대량 생산을 위해서 나왔던 방법에서 좀 그게 IT로 좀 접목된 프로그래밍으로 좀 접목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자, 그래 놓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화된 개발이 나옵니다. 이 모듈화된 개발, 지금 형 화면에 보시는 건 미르 아시죠? 이게 소련의 우주정거장이잖아요. 소련의 우주정거장에 있는 저기 뭐죠? 이 부품 구조도죠. 구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안에 지금 번호가 붙어 있는 게 전부 다 그 모듈이고요.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프레임워크 하나 있으면 거기다 이제 모듈들을 막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서실지도 모르겠는데 모듈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하나의 온전한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헤드라이트도 껴놔야 되고 뭐 핸들도 껴야 되고 엔진도 껴야 되고 뭐 미션 오일도 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부품을 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그래서 IT 분야에서도 이렇게 적용된 거고 프레임워크는 그 모듈들을 꽂아서 모듈들을 얹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프레임워크의 형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요, 굉장히 모듈이 많아요. 굉장히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JDBC를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에 왼쪽 상단에 보시는 JDBC 쪽에 뭔가 꽂겠죠.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코어 컨테이너에 빈즈, 코어, 뭐 컨텍스트, SPEL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꽂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런 거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의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희의 본론은 Inversion of Control, IOC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제어의 역행이라는 건데요. 어,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부품을 꽂는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 부품을 꽂으면 부품이 내가 꽂아놓은 부품, 내가 개발해놓은 부품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개발자가 알 수 있을까요?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쵸? 개발자는 자기가 맡은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요. 그죠? 그리고 걔를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는 알죠. 하지만 그 전체가 어떻게 제어되는지는 모르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제어의 역행이에요. 제어의 역행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코드의 호출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저희가 만든 뭐 메인 메소드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뭐 객체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필요한 객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나 뭔가 컨테이너라든가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부품을 만들어서 그냥 끼워 넣는 겁니다. 부품을 끼워 넣어주면 제어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쵸? 메인보드 내에서 제어하는 거고 프레임워크 내에서 제어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제어의 역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이 예를 들어 예전에 혹시 서블릿이라든가 JSP를 개발해 보신 적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만드는 건 서비스나 두겟, 두포스트 같은 메소드만 만들어서 추가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돌아가요. 그죠? 저희가 메인 메소드로 얘를 호출한 적이 없거든요. 가장 쉽게 말하자면 제어의 역행은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통해서 뭔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부품을 끼워 놓은 곳에서 호출되는 방식이 제어의 역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극단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제어의 역행은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남이 호출하는 거다. 나는 만들어만 놨는데 누군가 나를 호출한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제어의 역행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의 역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이런 방식의 개발이 유행하게 됐냐면, 제어의 역행 전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너는 필요한 부품을 끼워 넣게 되면, 사실은 개발의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전체 그 메인보드를 역할을 하는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하게 돼요. 그럼 개발자는 자기가 맡은 부분의 일부분만 편하게 개발을 해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서블릿 JSP 같은 거를 만약에 직접 만들려고 하면 저희가 스레드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서블릿 JSP 만들 때는 스레드 처리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왜냐면 와스 내에서 다 알아서 제어가 되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두 개지나 두 포스트가 있고요. 걔가 서블릿 컨테이너나 그 와스가 그냥 얘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제어의 역행이에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남이 호출하는 방식이 제어의 역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어의 역행이 인버전 오브 컨트롤은 사실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DI라는 게 있고 DL이라는 게 있습니다. DL은 이제 디펜던시 룩업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저희는 이제 DI에다가만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제 DL은 가장 쉽게 말할게요. DL은 제가 제가 뭔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죠. 네. 여기 지금 학생들이 보이실 거예요. 음, 만약에 이 학생이 이 학생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DL 방식은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저 친구한테 여기 A라는 친구한테 메시지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알겠죠.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선생님, 얘 좀 찾아서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룩업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예. 이런 식으로 룩업 방식이라는 건 모든 애들이 얘를 알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 반면에 그럼 DI는 뭘까요? DI는요, 몰라요. DI는 몰라요. DI는 이 선생님이 안 보여요. 네.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 선생님 몰라요. 얘네들은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짝꿍을 정해 주는데 자기가 선생님한테 뭔가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아서 얘를 데려다가 얘 짝꿍으로 그냥 맺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네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관리해놓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한데 나 지금 여자 짝꿍이 필요한데 그럼 여자애들 중에 한 명 그래 그래 요즘은 성비의 차별이 심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짝꿍이 아닌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지난번에 남학생이 짝꿍이었어요. 여학생 짝꿍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아서 그래? 쟤는 이번에 짝꿍을 여학생을 붙여주는 게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 그냥 갖다 꽂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그거를 이제 DI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DL과 DI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DL이요. 룩업이요. 룩업 방식은 굉장히 능동적이죠. 예, 제가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오는 방식이 DL이죠. 반면에 DI는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DI는 그냥, 제가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만 돼 있는 거예요. 전 이런 게 필요한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존재가 걔한테 필요한 것들을 꽂아줍니다. 예, 그, 인젝션이라는 말이, 이게 그, 이제 그 의학 용어에서는 주사라는 말이거든요. 주사 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주사를 맞는다. 그래서 어떻게 찔러가지고 주사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인젝션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터 인젝션, 컨스트럭터 인젝션, 메소드 인젝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쓰는 건 세터 인젝션과 컨스트럭터 인젝션 이용합니다. 메소드 인젝션은 사실은 잘 안 쓰이죠. 지금은. 네, 지금이 아니라 거의 안 쓰였죠. 자바 쪽에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DI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저는 같이 얘기하고 싶은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텍스트라는 용어거든요. 예. 컨텍스트라는 건 영화 그 매트릭스를 기억하시면 돼요. 영화 중에. 음,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객체예요. 이 객체들이 누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객체는 여기에 이 선생님에 의해서 관리, 감독됩니다. 자, 스프링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을 만들어주고 얘네들을 관리해주는 게 스프링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울타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 울타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울타리를 저희가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예, 이 울타리 자체를 저희가 컨텍스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애들을 스프링에서는 빈이라고 불러줘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스프링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객체가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스프링에 살고 있는 애들을 갖다가 관리해 줍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누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찔러 넣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DI죠. 예, 그게 바로 DI죠. 자, 그러면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지 잠깐 얘기해 볼게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고만 얘기하시면 되고,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몰라도 돼요. 쉽게 말하자면 그 느슨한 결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루스 커플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가 필요해. 근데 내가 객체 생성을 안 할 거야. 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애가 나한테 알아서 찔러 넣어주겠지. 필요한 애들은. 그쵸?
그러면 이제 개발자는 자기는 이런 게 있겠지라고 각오하는데 그때 이제 유용한 게 인터페이스예요, 사실은. 예. 인터페이스가 뭐만 잡아요? 인터페이스는 스펙만 잡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스펙을 가지는 존재가 필요해. 난 걔가 누군지도 몰라. 예.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얘가 그 스펙이 필요한 객체가 필요하네. 얘가 이렇게 쫙 줄여 넣어주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DI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잠깐 간단한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오토 와이어드가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오토 와이어드로 뭐 하나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서브 샘플이라는 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지금 코드를 보면 여기에 제가 지금 얘가 뭐 어떤 작업을 하려면 서브에 있는 두 A를 호출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요. 예. 객체를 어떻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냥 난 이게 필요해. 그리고 여기 보면 뭐만 걸었어요? 애노테이션을 걸어놨죠? 이 어노테이션만 딱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결합을 누가 시켜주느냐? 스프링에서 결합을 시켜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저희가 DI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기법이에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AOP. AOP는 지금 당장 설명드릴 건 아닌데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AOP는 사실 AOP라고 그러니까 무슨 OOP와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AOP와 OOP는 서로 이렇게 양립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 AOP와 OOP는 양립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OOP를 좀 더 OOP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AOP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코드를 짜다 보면 똑같은 코드가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if 사용한 값이 숫자라면, 예. 근데 저쪽에서도 또 if 사용한 값이 숫자라면, 아니면 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그죠? 또 저쪽에서도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또 저쪽에서도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이런 코드들 있죠. 자, 얘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시물을 등록한다, 게시물을 수정한다, 이게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죠. 근데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으면 게시물 등록이나 게시물 수정을 못해요. 그죠? 그럼 이거는 핵심 로직은 아니지만 이 코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애들, 핵심 로직은 아닌데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코드들,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분리하자라는 개념이 사실 AOP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separation of concerns, 관심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글로 이제 한국어로 만들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예, 그런 관심사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그 관심사들을 분리해 줄 수 있게끔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이나 트랜잭션, 로깅 처리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예, 코드는 개발자는 코드를 짤 때 비즈니스 로직만 짜는 거죠. 핵심 비즈니스만 짜놓고 내가 이게 보안이 필요하네. 그럼 이거 코드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코드를 고쳐야 돼요. 이 로직이 추가돼. 야, 로그인 체크가 빠졌어. 그럼 로그인 체크하는 로직을 만들어서 추가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로직을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로직을 뺐다가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AOP의 가장 기본 컨셉입니다. 근데 스프링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타의 특징은 트랜잭션 관리, 웹 MVC 구조의 지원, 그 다음에 배치 프로그래밍 같은 거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마다 돌아야 되는 거, 아니면 매월 1일 날 뭐 아침 7시에 돌아야 되는 거, 뭐 이런 작업들 좀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 방식의 개발 지원, 이거는 이제 스프링 3.0대 4.0대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물론 2.0대에서 할 수는 있었습니다. 좀 복잡했고요. 레스트 방식에 대해서는 파트 3죠. 파트 3의 그 댓글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진행하는 거죠. 데이터 억세스 지원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번 장에서는 사실은 그 실습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설명드렸고, 다음 장을 볼게요. 다음 장은 이제 그쵸, MySQL 설치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억세스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